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최지훈입니다. 토요과학 강연은 국내 우수과학자의 최근 연구 동향을 듣고 연구 및 진로와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소통형 과학 강연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중 제일 많이 접하는 물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네, 많은 전자기기들을 사용하시면서 디스플레이 또는 화면을 계속 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수영 교수님의 올레드, 마이크로 LED, 페로브스카이트 LED입니다. 김수영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학과에서 근무 중이시며 최근 연구 분야로는 2차원 물질 합성 및 적용,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합성 및 적용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김수영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유튜브로 실시간 강연을 진행하는데요. 네. 혹시 유튜브로 실시간 강연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유튜브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처음인 것 같고요. 네. 다른 플랫폼으로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접속해 주신 분이 26명 정도 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접속하고 계실 텐데요. 네. 한번 댓글창에 인사 한번 읽어 주실 수 있겠어요? 강동혁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피터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제 LED, 마이크로 LED, 페로브스카이트 LED 이렇게 네네. 되는데요. 네. 이제 브라운관부터 TV,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태블릿 PC들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OLED, LED, LCD 이런 것들을 늘 많이 들어봤지만 네. 되게 단어들이 생소합니다.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능하면 쉽게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하고 나면은 꼭 이제 구별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토요과학 강연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수영 교수입니다. 오늘 강연은 올레드, 마이크로 LED, 페로브스카이트 LED라고 해서 약간 도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올레드, 마이크로 LED는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 디스플레이고요. 페로브스카이트 LED는 제가 현재 학교에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저희 두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페로브스카이트, 저 이거 네. 발음 연습하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물질이라서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고 있듯이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꼭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라틴어인 뭐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이다, 펼치다, 진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종 전자기기의 다양한 정보를 출력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여기는. 모니터도 다 네.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대부분 LCD 모니터를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고 좀 TV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 얘기해도 예전에 아몰레드, 올레드 TV를 TV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빛을 보면 이게 TV를 보게 되면 색깔이 여러 색깔이 막 나오게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빛의 삼원색으로 우리가 많은 색깔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빛의 삼원색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빨간색, 녹색, 이제 파랑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네. 영어로 하면 RGB.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내가 이거 설명하면 좀 RG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빛의 이 세 가지 색으로 이 모든 풀 컬러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픽셀이라 그래서 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픽셀은 여기 적혀 있다시피 픽처 엘리먼트의 약자로서 픽셀이라고 구성하는데 픽셀 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만든 디스플레이를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에 빛 들어오고 나머지가 안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요. 네. 녹색에 빛이 들어오면 녹색으로 보일 거고, 네. 파란색에만 빛이 전기가 가해지면 파란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세 가지가 모두 다 전기가 가해지게 되면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두 개를 섞는 것에 따라서 노란색,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자주색, 뭐 하늘색에 이르기까지 그걸 검정색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시인성이 높아진다 그러죠. 더 확실한 색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보시게 되면은 햇볕이 들어올 때 그 물방울 같은 거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네. 반사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으로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빛의 파장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가시광선 영역인데요. 가시광선은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에 이르기까지 그게 보시다시피 빨주노초 파남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한자로 쓰면 적색이기 때문에 그쪽 밖에 있는 게 적외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네. 보라색은 한자로 쓰면 자색입니다. 그래서 그쪽보다 짧은 파장은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외선보다 더 작은 것은 뭐 엑스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병원 가서 많이 찍듯이 네. 그런 엑스레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러한 이런 모양의 것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CIE 코디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시면은 이쪽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부터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녹색에 530까지 오고요. 네. 그게 점점 길어져서 빨간색에 770 나노미터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결국에는 보시면 여기 X 좌표가 있을 거고요. Y 좌표가 있을 건데 그럼 이 좌표, X, Y 좌표만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색이구나 라고 표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코디네이션에 이제 사람들이 빛이 어떤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0.33과 X가 0.33, Y가 0.33인 영역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0.33, 0.33, 네. 여기네요. 네. 이게 하얀색입니다. 하얗게. 예, 그래서 0.33, 0.33은 하얀색이다. 그리고 이제 위에 Y 좌표가 커질수록 녹색 계열이 될 거고 네. X 좌표가 커질수록 빨간색을 나타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소로 구성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옛날에 제가 기억하면은 1980년대 뭐 비슷한 나이대도 계시겠지만 80년대에는 제 기억에 의하면은 흑백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제일 처음에 봤었어요. 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컬러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하고 1900년대에 이제 PDP, LCD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PDP 같은 경우는 그게 열도 많이 나고 전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일단 LCD에게 뒤지면서 이제 더 이상 개발을 안 하는 제품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LCD부터 시작해서 현재 스마트폰 그리고 UHD TV, OLED TV에 이르기까지 현재 계속 디스플레이가 성숙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LCD가 뭐고 OLED가 뭐고 마이크로 LED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거 보시는 것은 이제 LCD입니다. LCD는 뒤에 이렇게 백라이트가 있어요. 백라이트에서는 하얀색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얀색 빛이 들어와서 여기 위에 컬러 필터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 컬러 필터의 색깔을 나타나게 돼요. 이걸 가지고 레드, 그린, 블루의 색깔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면은 전기를 가해서 각각의 픽셀을 조절하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LCD입니다. 그래서 빛이 통과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빛이 여기를 통과하다가 여기는 이 리퀴드 크리스탈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전기가 안 가해지면. 네. 근데 전기를 가하면 이게 액정이 자기 정렬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빛을 통과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빛이 통과하니까 파란색이 보여지겠죠. 여기는 빛이 막혀 있으니까 빨간색과 녹색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퀴드 크리스탈을 정렬을 통해서 전기를 가해서 정렬해 주면서 보여주는 게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즉 LCD예요. LCD인데 이 액정이라고 하는 리퀴드 크리스탈은 1800년대 후반에 오스트리아 과학자가 처음 개발했다기보다는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그분도 전공은
이쪽 공학 쪽은 아니었고 무슨 식물학 쪽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 응용할까 하다가 이러한 디스플레이 응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응용하게 된 거죠. 제일 처음 발견은 1800년대 네, 1800년대 후반이었고 후반에 발견을 되고 그걸 공학자들이 추후에 네, 디스플레이로 만든 겁니다. 네, 오. 그래서 정확하게 리퀴드 크리스탈을 가지고 현재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아직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없는데 비슷한 연구를 해서 받았던 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1991년도에 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프랑스 과학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되면 노벨상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백라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라이트가 있어야 돼서 결국에는 외부 광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백라이트로 쓰는 게 외부 광원으로 쓰는 게 여기 냉음극 형광 램프라고 하는 CCFL이라고 하는 게 형광등처럼 생긴 게 있어요. 형광등처럼 생긴 게 있고 이거를 광원으로 쓰면 LCD라고 그냥 부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형광등이잖아요. 이게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무거워지겠죠, 일단. 네. 무겁고 약간 그 두께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원을 이런 CCFL이라고 하는 것을 말고 우리가 많이 개발했던 LED로 써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흰색 빛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LED는 훨씬 작습니다. 네. 요 보시다시피 요거 엄청 크죠? 요거는 이렇게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LED를 그냥 광원으로 쓰자라고 해서 만든 게 우리가 말하는 LED TV예요, 그냥. 아. 구조는 그러니까 작동 방식은 똑같이 리퀴드 크리스탈을 쓰는데 네. 기존에 CCFL을 쓰는 것은 LCD TV. LCD. 근데 광원으로 LED를 쓰면 우리가 그냥 LED TV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서 이렇게 빛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여기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놨듯이 뒤에 광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광원에 백라이트를 CCFL을 쓰면 LCD TV, 백라이트로 LED를 쓰면 그냥 LED TV로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LCD의 원리는 이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하나를 삽입해서 액정에 전기를 가해서 화면에 색이 나오게 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백라이트 두께 때문에 두꺼웠다가 LED를 쓰면서 조금 더 얇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대항마가 이제 OLED TV,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OLED TV라고 하는 건데요. 이 OLED는 아까랑 조금 다른데요. 다른데 보시면 여기 기판에 네. 여기 똑같이 이 RGB를 나타내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유기물. 예, 유기물로 되어 있어요. 유기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유기물에서 스스로 빛을 내요. 전기를 가하면. 이건 따로 광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가하면 그냥 빛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LCD 대비 이거는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해서 자발광 소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어떤 유기물이? 유기물도 그러니까는 약간 이게 전기를 가했을 때 네. 빛을 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전도성 고분자 혹은 전도성 저분자 같은 유기물이 돼야 되고요. 네.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어떻게 바꾸냐면 나중에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밴드갭이라고 있어요. 그 반도체에 네. 밴드갭에 해당하는 밴드갭의 크기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뭐 그 파란색은 뭐 400 나노미터대 그리고 빨간색은 700 나노미터대 이렇게 파장이 달랐잖아요. 네. 그 파장이 다른 빛이 밴드갭 조절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기를 가했을 때 이렇게 빛이 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게 OLED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 OLED도 아직까지는 이것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안 계시지만 전도성 폴리머를 개발을 해서 노벨상은 2000년대에 지금 산타바바라 대학의 알렌 제이 히거를 비롯해서 두 분이 더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만 OLED 자체로는 아직 못 받아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 조만간 이 OLED 쪽에서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노벨상을 받을 기회를 얻지 않으실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LG라든지 삼성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완벽한 블랙을 나타낼 수 있다. 뭐 완벽한 색상을 나타내고요. 완벽한 광시약을 보여주고 네. 잔상 없는 화면, 뭐 이제 완벽한 키보드,
같은 것을 커브드죠. 잘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해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아까 전에 이렇게 네네. 휘인다는 거죠. 아까 예, 전 예. 슬라이드에서도 봤지만 휘일 맞습니다. 수 있는. 맞습니다. 예, 정확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OLED의 특징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질 자체가 여기 있죠. 화질 자체가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TV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도 잘 보일 수 있게 완벽한 시야를 가지고 얇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하기로는 LCD 같은 경우는 LED를 쓰기 때문에 파란색 빛이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OLED는 파란색 빛이 아무래도 좀 적게 나올 수가 있어서 피로도도 눈의 피로도도 적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전 질문 네. 들어왔었던 거 있는데요. 네네. 사전 질문 중에 눈에 제일 부담 없는 방식이 무엇인지 네.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쓰는 게 더 좋은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이게 보통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화소가 커도 네.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화소가 작은 것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선명한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큰 것을 봤었지 하면서 이제 사람 눈이 계속 점점점 적응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눈의 적은 이게 피로도도 마찬가지로 적은 이 디스플레이가 좋지만 아무래도 또 사람 눈은 또 거기에 곧 적응을 할 거기 때문에 눈에 대한 피로도는 계속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파란색이 여기 LED 같은 경우는 왜 파란색 빛이 더 많이 나오느냐면요. 보통 블루 그러니까 빛을 내는 LED에다가 노란색의 형광채를 입혀서 하얀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다면 다른 뭐 LCD TV도 OLED TV처럼 더 이렇게 피로도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도 블루라이트 안경도 많이 착용하고 네네. 화면을 접해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차단하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 LED TV예요. 사실 LED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그 밖에서 보면은 신호등에 많이 쓰이는 게 LED입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전구였다가 어느 순간 그게 LED로 10년 전부터 아마 LED로 바뀌기 시작했을 텐데 그러한 LED인데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빛을 스스로 내는 구조예요. 똑같이 빛을 스스로 내서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원래 LED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마이크로 LED라고 부르는 게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LED처럼 이게 보통 수백 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화소가 클 수밖에 없어서 이 선명한 화질 구현이 어렵습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의 크기의 치 크기를 100분의 1, 100마이크로 이하로 줄인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엄청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 네네네. 그게 마이크로 LED라서 현재 삼성 쪽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올레드에 비해서 올레드는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은 수분에 약간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무기물은 또 그렇지 않아서 훨씬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픽셀로 만들려면 이러한 칩을 하나하나씩 옮겨서 에피 웨이퍼, 그러니까 웨이퍼 직접 만든 것을 좀 디스플레이 쪽으로 또 다 옮겨 담아야 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뭐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뭐 다 장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건 아니라서 그래서 OLED와 마이크로 LED는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명암비도 OLED나 LED, 마이크로 LED가 조금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근데 비용은 현재는 이제 OLED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도 현재 많은 연구가 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싼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전 질문 첫 번째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이크로 LED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LCD 패널의 백라이트로 인한 명암비 표현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LCD 패널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네. 이 방향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LCD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CFL이라고 하는 백라이트에서 쓰다가 네. 현재는 마이크로 LED, 그냥 LED를 썼다가 네. LED를 썼다가 이제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사실 OLED처럼 하나하나 픽셀에 다 넣는 방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장점을 계속 살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직 비용이 비싼 단점은 가지고 있어서 상용화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빛을 내는 게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보통 다음과 같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극에서 이게 전공이라고 하는 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고 음극에서 전자를 넣어주게 되면 네. 이 가운데 층에서 두 개가 만나서 엑시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엑시톤은 전자와 전공이 합쳐져 있는 그런 단위체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엑시톤이 만들어지면 밴드갭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밴드갭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레드, 그린, 블루와 같은 빛의 삼원색을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게 되죠. 보통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유기 LED, OLED 같은 경우는 이게 유기물을 쓰는 거고요. 네. 뒤에서 이제 저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LED는 여기다가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든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OLED TV라든지 현재 많이 연구가 된 퀀텀 닷 LED TV도 있고요. 퀀텀 닷 LCD TV도 있어요. 그래서 OLED 더 어려운. 조금 더 복잡해졌죠. 네. 조금 더 이제 깊숙하게 조금 들어간 건데요. OLED TV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발광이 같은 그 유기물에서 빛을 내는 구조고요. 네. 퀀텀 닷 LED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퀀텀 닷이 들어가는 거예요. 퀀텀 닷. 양자점이라고 하는 양자점도 보통 이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물 계열의 양자점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물 대비 훨씬 수명도 길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것도 아직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을 균일하게 이렇게 그 코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재는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 삼성에서 현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서울대 전자과에 계셨던 교수님이 이것을 이제 직접 상용화해 보겠다라고 해서 삼성 부사장으로 옮겨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무기물, 유기물, 물에 취약한 부분들을 어느 네. 정도 많이 개선을 개선해서 네, 이런 네, 부분들을 맞습니다. 개발 중이라는 거네요. 네네, 그게 퀀텀 닷 LED TV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현재 그 삼성에서 퀀텀 닷 양자점 을 이용해서 나오는 TV는 대부분 퀀텀 닷 LCD TV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블루 LED, 여기 또 결국에는 LED를 쓰는데 이름만 네. 자꾸 바꾸는 것 같은데요. 블루 LED를 써서 여기에 이제 도광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빛을 전면적으로 쫙 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블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흰색을 내려면 또 다른 게 필요해요. 그것을 양자점, 퀀텀 닷 시트를 여기다 깔아가지고 하얀색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하얀색을 가지고 LCD를 이용해서 레드, 그린, 블루를 조절하는 게 퀀텀 닷 LCD TV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준은 여기고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이쪽 퀀텀 닷 LED TV 쪽으로 가려고 산업계에서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뉴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TV를 네.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이제 뭐 삼성, LG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휴대폰 요즘에 안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없죠? 네. 없고 뭐 이런 핏 같은 거 융합 제품도 현재 네. 많이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워치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디스플레이는 센서가 내정된 디스플레이 혹은 화면이 자유롭게 바뀌는 이렇게 휘어짐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떠한 현재 뭐 버추얼 리얼리티라든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AR, VR 같은 네. 실감 영상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디스플레이는 이제 디지털 현실, 맞춤형 디스플레이, 그린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현재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맞춰서 현재 도전적인 과제를 계속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발전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나 LG랑 싸운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50인치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네. 옆에서 51인치를 만듭니다. 계속 키워나갔어요. 0.5. 그게. 네. 0.5도. 네, 맞아요. 계속 크기가 크면은 그게 기술력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나가고요. 현재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 뭐 이렇게 투명한 디스플레이 같은 게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접목이 될 수 있는 데가 이제 차량입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와. 어디서 봤는데 이제 이런 게 움직이면서 투명한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스시집에서 쓸 수도 있대요. 스시요? 예, 이게 요즘에 이제 그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네. 앞에서 스시를 만들어 줄 때 저기다가 직접 주문을 해요. 투명한 데다가 하면서 그게 이 보호막의 역할도 같이 하는 뭐 그러한 디스플레이로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만 이렇게 놀라운가요, 이 기술이? 오. 조만간 시장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미래로 온 것 같아요, 방금. 그러셨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이제 미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스티어링 휠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그 이 운전하는데 그 휠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백미러가 없죠. 네. 백미러가 없이 그걸 안에다가 디스플레이로 붙여가지고 밖에는 카메라만 있는 아. 이러한 형태의 익스테리어 미러도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근데 이제 놀라워요. 그렇죠. 네. 예, 앞으로 이제 바뀐 세상은 앞으로 되게 놀라운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과학 저널이. 네. 그거의 이제 자매지인데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라고 하는 저널에 제가 서울 그 연세대 안종현 교수님과 함께 같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한 것을 잠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갔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거는 OLED를 만든 건데 OLED를 가지고 빛의 삼원색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구동 소자가 있어야 돼요. 구동 소자를 MOS2라고 하는 2차원 물질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대부분의 그 디스플레이가 이게 수동 구동 방식이었어요. 이걸 약간 회로로 들어가는데 위에서 전기를 가하고 밑에서 어떠한 한 라인에 전기를 가하면 두 개가 만나는 데서만 빛이 나요. 두 개 만날 때만. 네, 만날 때 안 만나면 빛이 안 나는. 네.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디스플레이를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기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 옆에 있는 능동 구동 방식이에요. 이거는 픽셀 하나하나를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틴필름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각각의 화소 하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네,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능동 구동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저희가 한 결과는 이 능동 구동 방식에 들어가는 틴필름 트랜지스터 안에 들어가는 물질을 2차원 물질로 했다라는 게 주된 아이디어가 되었고요. 그걸 가지고 보시면 요 이제 여기서 동영상이 이제 재생이 될 텐데요. 보시면 이제 풀 컬러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를 저희가 이렇게 2차원 물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띄어내 가지고요. 띄었어요, 지금. 저걸 띄어내서 이렇게 플렉서블한 기판에다 붙여가지고 작동을 하더라도 끊어짐이 없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 굴곡이 있는 그런 곳에다 붙여도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제 많은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투자하고 싶은데요. 저거 진짜 붙여도 선명한 색깔이 보이고 나올 겁니다. 겁니다. 회사에서 하면 아마 더 잘 만들지 않을까. 저는 학교에서 한 거라서 한 그 정도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구글 글래스에도 현재 디스플레이가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도 많이 활용이 돼서 앞으로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양한 형태의 이런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새로운 용어 중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메타라고 하는 게 어떠한 그 장벽을 넘어선다. 네. 그래서 뭐 메타 머티리얼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투명 망토 그 같은 게 이제 메타 머티리얼이거든요. 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스와 메타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초월 세계예요.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현재 뭐 요즘에 뭐죠? BTS가 콘서트를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콘서트를 한다. 네, 요즘 많이 뭐 제페토라고 또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홀로그램 방식도 메타버스는.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현실과 사이버 세계가 같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디스플레이가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어떤 컨텐츠가 요즘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라든지 아바타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원 네. 같은 이러한 영화에서 보게 되면 현실과 어떤 사이버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네. 이러한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트릭스와 아바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 네. 레디 플레이어 원은 원은 정말 재밌게 본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과학자 혹은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러한 기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리 웨어러블 시계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몰리님 외에 일명이 네. 한 분 더가 네, 질문해 주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뭐 AR, VR 같은 것을 또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되면 이제 여기가 현실인지 사이버 세계인지 이제 모를 세계가 오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걸 이제 경험을 곧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요 레디 플레이어 원에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저거였더라고요. 로그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실제로 이제 느끼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계속 개발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어요. 이게 보통 회사 LG, 삼성에 계신 분들도 많고요. 학교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한국정보 디스플레이 학회입니다. 제 홈페이지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었는데요. 혹시 더 많은 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리안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소사이어티 키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하는 연구였고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세대 소자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점점 해상도가 HD에서 UHD, UHD에서 4K, 8K 화소수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더 작아져야 돼요. 같은 면적에서 화소수를 늘리려면 화소수를 더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표면적을 줄여서 네, 많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 기술을 이제 현재는 우리가 더 잘하고 있지만 뭐 좀 앞으로 10년 내에 뭐 많이 이렇게 추월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서 우리는 또 다른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현재 이제 저희는 이러한 차세대 발광 소자 개발이 필요한데 저희는 거기에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물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OLED 같은 경우는 이 반칙폭이라 그래서 어떠한 그 스펙트럼을 얻으면 거기에 그 두께라 그럴까요? 그 파장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반칙폭이 OLED 같은 경우는 아직 큽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이렇게 공진하기 때문에 반칙폭이 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이 퀀텀 닷 LED 같은 경우는 반칙폭이 좀 작긴 하지만 이게 균일하게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LED는 현재 반칙폭이 30나노 이하 혹은 20나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 반칙폭이 작아지면 훨씬 더 선명한 색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 뭐 현재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서 그렇게 얘기를 가장 하는데, 좋습니다.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뭐 OLED나 뭐 QLED가 가만히 있질 않겠죠. 또 거기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기술을 개발하신다면 페로브스카이트보다 더 잘 나오는 것을 또 만드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도 또 더 좋은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 겁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교수님.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이런 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페롭스카이트 LED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페롭스카이트 층을 사이에다가 껴서 만든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좀 했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페롭스카이트 LED는 색순도가 높고 단가가 낮고요. 정교한 색 구현도 가능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산소 같은 거에 산소라든지 빛, 열, 수분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개발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롭스카이트 LED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고색순도 천연색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발전 방향을 보시게 되면 이 오가닉 LED라든지 퀀텀 닷 LED는 1990년도부터 계속 막 발전이 됐다가 현재 페롭스카이트 LED는 이제 개발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불과 2010년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발전할 기세가 상당하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페롭스카이트가 과연 무엇이냐? 아까 발음도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이 이름이 이제 러시아 과학자의 페롭스키라고 하는 무슨 스키. 네. 그 사람의 뭐 제일 먼저 발견을 했대요. 발견을 이게 있는 구조를.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시다시피 ABX3 구조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A 양이온이 여기 그 육면체의 꼭지점에 있고요. 네. B 양이온은 육면체의 가운데 있어요. 네. 그리고 X 음이온은 각 육면체를 만들면 면이 6개가 있죠. 네. 그 면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면의 중심에 X 음이온이 있고 네. 면의 꼭지점 8개의 양이온이 있고 네. 그 육면체 가운데 B 양이온이 있는 게 페롭스카이트 구조입니다. 오, 3차원. 네, 네 맞습니다. 구조인데요. 네, 네, 광물이 대부분 3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A 사이트에는 보통 메틸아민 혹은 포름아미디늄 혹은 세슘 혹은 루비듐과 같은 이런 오가닉과 이노가닉 물질이 주로 들어가고요. 이 B 사이트, B 양이온에는 보통 레드라고 하는 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납이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납을 대체하기 위해서 요 주기율표 위에 있는 틴이라고 하는 물질, 옆에 있는 비스무스, 여기 있네요. 비스무스라든지 뭐 안티모니, SB와 네.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납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도 현재 같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전 질문 3번을 말씀드려 볼게요. 페로브스카이트가 이제 태양전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광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김영진 님이 네네. 질문을 남겨주셨었어요. 네, 아주 네. 그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현재 태양전지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태양전지에 써서 효율도 약 25% 이상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요 LED 쪽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질문해 주셨던 바와 같이 현재 요 납 때문에 네.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납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물질을 쓰면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또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면 그 문제도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X 같은 경우는 주로 할로겐 원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과 같은 게 들어가서 클로린을 쓰게 되면 주로 여기 파란색 빛이 많이 나오고요. 브롬을 쓰게 되면 여기 녹색 빛이 많이 나오고요. 아이오딘을 쓰면 주로 빨간색 빛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 페로브스카이트 LED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지만 아직 현재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LED뿐이 아니고 태양전지, 뭐 포토 디텍터, 엑스레이 디텍터, 네. 뭐 메모리 소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조만간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는 뭐 용매 증발법, 리간드 활용 재침전법, 고온 주입법 등이 있는데요. 이제 뒤에 이제 동영상을 제가 넣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저희 그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이제 촬영한 영상입니다. 리간드 활용 재침전법인데요.
이게 영어로 만든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구체를 가지고 여기다가 DMF라고 하는 것을 넣은 다음에 이게 녹을 때까지 계속 돌려줍니다. 이거 상온에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 올레이크 엑시드라고 하는 리간드를 오. 하게 되면 색깔이 싹 변하죠. 네, 노란색으로. 거기에 이제 리간드들이 막 붙은 거예요. 원래 있던 거에 거기다가 근데 이제 점점점 이게 약간 뿌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뿌옇게 변하면서 이제 그 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네, 여기가 다시. 예, 그 작은 입자들이 저기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ABX3 구조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다시 하얘졌다가 뿌얘진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UV를 쏘이게 되면 자외선 램프를 쏘이게 되면 네, 파란색 빛이 보이는 것을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발광하고 하는 있네요. 거예요. 저 빛을 받아서 파란색 빛을 내는 그거는 저희는 이제 PL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토루미네선스라고 해서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간드를 활용했기 때문에 상온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고온 주의법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온도를 조금 높여준 상태에서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온도만. 네네. 그렇게 돼서 또 반응이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슈랭크 라인이라고 하는 데서 저기 안에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핫플레이트에다가 넣어서 온도를 네. 올리고 질소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그리고 나서 찬물에 빨리 이렇게 식혀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이 입자 사이즈가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균일하게 만들어 주려고 균일한 것만 이렇게 취하려고 네,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넣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되고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빨간색, 네. 그죠? 자외선을 쏘이니까 빨간색 빛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색깔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까 봤던 할로겐 원소만 바꿔주면 빨간색도 됐다가 뭐 파란색도 됐다가 녹색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또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솔루션 공정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그 패터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드, 그린, 블루를 우린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용액 공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OLED처럼 이러한 증착 공정으로 가야 될 거로 저희는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증착 공정을 통해서 만들려고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페로브스카이트 LED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이제 LED 여기서는 이제 OLED 제작 영상인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측정한 것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인디움 틴 옥사이드라고 하는 그 전극 투명 전극을 네. 일단은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거기 사실 나노 단위의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먼지만 있어도 네. 그게 빛이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UV 오존 처리로 해서 더 깨끗하게 해주고요. 네. 그 위에 이제 하나하나의 층을 만드는 거예요. 오. 층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피다 PSS라고 하는 물질을 스핀 코팅을 해서 한 층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실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좀 지저분한 면이 있는데 열심히 연구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용매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아마 이 전극을 오프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극이 우리가 나중에 전기를 가해야 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은 실험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이게 대량 생산 공정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네네. 할 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실험실 단위에서는 스핀 코팅이 완료되면 액티브 레이어를 형성을 해주고 이때 이제 솔벤트로 아세톤을 써서 주변의 전극을 지워준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서멀 이베포레이터라고 하는 장비에 옮겨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메탈 마스크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네. 올리려고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가려주게 되는 거죠. 가려준데 이제 원래 실험을 하다 보면은 샘플 하나만 측정해서 잘 나왔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요. 보통 9개를 샘플을 같이 만들어서 얼마나 균일하게 나오는지도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챔버 뚜껑을 닫아주고 이제 진공을 저기서 뽑아줘요. 네. 진공을
뽑아준 다음에 이게 다음처럼 이렇게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에미팅 레이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 뭐 이렇게 층별로 해서 계속 증착을 해주면 이제 하나의 OLED 셀이 됩니다. 여기서 진공을 하는 이유가 그 네. 안에 층들이 네. 공기를 빼서 이렇게 서로 접착이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원리인가요? 여기서 이제 진공을 쓰는 거는 우리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배웠듯이 PV는 NRT라 그래서 네, PV는. 네, 거기서 P가 저거예요. 진공 그러니까 압력이잖아요. 네. 그게 P 값이 떨어지게 되면 네. NRT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더 낮은 온도에서 잘 증발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진공이 돼야지만 여기 안에 있던 챔버 안에 있는 유기물이 이렇게 날아갈 때 이 거리가 더 길어져요. 왜냐하면 주변에 공기가 방해를 할 텐데 네. 그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공을 빼준다라고 네. 보시면 온도가 낮아지고 네, 온도도 낮아지고. 진공을 빼줘서 네. 서로 거리를 예, 좁혀주고. 그래서 네. PV는 NRT. PV는 NRP. NRT. NRT. 여러분들 옛날에 뭐 화학 시간에 네, 배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배웠던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이러한 진공 증착을 가지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중견과학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행 중인 연구 과제는 뭐냐면 풀컬러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네. 이것을 현재는 다 그 액체 방식으로 코팅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패터닝하기 어려우니 우리는 진공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현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합성해서 진공 증착법을 개발해서 디스플레이 제작에 이르기까지 현재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이 연구 전략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계점이 뭐고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현재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물질을 합성해서 네. 이렇게 진공 증착을 통해서 능동 방식의 풀컬러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게 저희 과제의 목표입니다. 네, 여기서 사전 질문 한 3-4가지를 지금 연달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제 신재생 사전 질문 4번째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면서 페로브스카이트 LED가 어떤 산업에서 가장 많이 변화를 일으킬지 궁금하다고 라이트 옐로우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게 페로브스카이트 LED 자체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쓰이겠지만 결국에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어디에 쓰일 수 있냐라고 저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태양전지 같은 데 해서 쓰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쓰이는 게 되겠고 뭐 엑스레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결국에는 태양전지로 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전기를 만들더라도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제 어떻게 활용될 거냐, 그런 건데 거기까지 관점을 갖게 되면 결국 메모리 소자에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각각 어떤 제품군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지 키리 부인님 외 두 분이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 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 네, 같고요. 메모리 소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히는 TV가 10년 전부터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박재희님하고 리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현재도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실제 개발이 돼서 시제품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아직 이게 시중에 풀리려면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또 내구성 문제도 아직 조금은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서 그리고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겠죠. 근데 이제 수요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풀리진 않았지만 아직 뭐 시제품은 이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 학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예, 이제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사전 질문으로도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예, 그럼 신소재공학과에 오게 되면은 뭘 할 것이냐. 그래서 기초과학과 공학이 융합된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신소재 모든 물질이 안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곳이 신소재공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단순 제조 기술에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다가 현재는 창의적인 신기술까지 이르기까지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뭘 배우냐면은 이러한 물질의 구조적인 특성이라든지 기본적인 물성 혹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합성법 그리고 공정 원리 마지막으로 이걸 어디 응용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물질에 관련된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 신소재 공학이고요.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꼭 신소재 공학부에 오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이 교육 내용은 뭐 정보화 신소재라든지 네. 나노 신소재, 에너지 환경 신소재, 바이오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신소재 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관심이 생겼어요. 아, 그러셨습니다. 네. 다시 대학생이 되시려고. 그래 볼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신소재 공학에 맞을까 안 맞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교육 목표는 다 한 것 같고요. 이런 학생이 이제 신소재 공학의 딱이라는 거죠. 네. 저희 길. 네, 네. 네. 그래서 수학, 물리, 화학에 흥미와 열정이 넘쳐나고 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소재에 관심도 많고요. 네. 어떤 휴대폰과 같은 거 있으면 막 뜯어보고 싶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7.8기에 노력 하나는 나를 따를 리가 없다. 그러면은 꼭 신소재 공학과에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서를 읽을 수 있으면 다다익선입니다. 훨씬 좋습니다. 전 마지막 거에서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열심히 하시면은 아니 근데 대학생이 다시 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로는 돌아가고 싶지만. 예. 네. 아무튼 이게 그래서 뭐 제가 현재는 고려대에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학과로 보자면 이제 다양한 신소재과가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한 다음에는 보통 저처럼 이제 학계에도 올 수 있고요. 네. 기술을 발전해서 이제 뭐 회사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지 뭐 전자통신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연구소도 많고, 혹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법조계에도 충분히 진출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소재과뿐이 아니고 이제 보통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그 특허청으로도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연구실 구성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저희 과제라든지 실험 네. 결과들은 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연구실에 있는 12명의 학생들과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회식도 자주 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팅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언택트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되게 단란해 보이는 이런 풍경이네요. 네,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조만간 우리 과제도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을까. 네, 연구 현장 속으로 이제 시청하다 보니까 네네. 교수님 방에 실험실에 있는 네. 연구원들이 정말 열심히 네. 연구 중이더라고요. 네, 아까 네. 스핀코터 보셨죠?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거. 그만큼 열심히 실험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실시간 질문을 조금 정리해보고 앞으로 지금 7분가량 남았는데요.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으로 돌아왔는데요. JYK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올레드가 아직은 가격이 비싼데 LCD처럼 대중화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빨리 저도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이 TV가 대중화가 아직 비싸서 많이 안 사는 거지만 이미 시판은 되고 있고요. 네. 휴대폰에는 벌써 이제 OLED가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TV 가격이 조금 싸지는 날을 저도 기대해 봅니다. 네, 그건 좀 뭐 제가 더- 줄이는 게 아니라서. 아직 연구 비싼 비용이 게- 아직 많이 예, 있어서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비쌀 것 같고요. TVJ 브라이트님께서 질문해 주시는데요. 스타워즈 같은 때 나오는 홀로그램도 곧 가능해질까요? 예, 이것도 이미 기술적으로는 많이 성숙해 있고요. 네. 이 홀로그램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재료보다는 홀로그램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게 결국에는 전작과라든지 네. 물리과에 진학을 하셔서 광학 쪽을 연구를 하시면 이 홀로그램 쪽을 더 많이 개발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AR, VR과 같이 그쪽으로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웨어러블을 안경에 적용하여 시각장애인들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그런 거, 질문해 주셨어요.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꿈꾸는 거죠.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날이 꼭 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TBJ 브라이트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해 주셨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로는 워낙 얇아서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데 LED 기술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이제 LED 쪽에 적용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웨어러블한 디스플레이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돼서 뭐 현재 기술적으로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금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연구 과정 중 어떤 데가 가장 힘드셨나요? 연구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올 때 또는 과제 선정이나 연구비 관련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교수님인가요? 대학원생인가요? 그러게요. 예,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연구 과정이 항상 연구가 잘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항상 실험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때마다 계속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스트레스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 어떤 거 하는지 질문해도 저는 될까요? 배드민턴을 좋아합니다. 어머! 네. 죄송합니다. 배드민턴 좋아하세요? 네. 아. 몇 급이세요? 저는 이제 D 레벨인데 저도 초심인데 저 네. D 정도 저는 됩니다. 초심은 우승을 이미 했습니다. 초심 대회 때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네. 저도 재밌게 잘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 좋습니다. 미스터. 오늘 아침에도 치고 왔습니다. 저는 끝나고 치러 가요. 그렇습니까?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질문이 이제 거의 다 비슷한데요.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강연 중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고등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신소재 공학과에 대한 교양서 이런 거와 이제 취업 가능한 계열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취업 가능한 계열사는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네. 혹시 교양서 교수님이 하신 것도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쓴 건 아직 없고요. 아직 네. 그 실력이 미쳐나요. 아직 쓰진 않았는데 원입니다. 뭐 다양한 그 물리 화학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셔도 되고 제가 현재 그 학교 학부 3학년 반도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했던 책이 2권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첨단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산. 네, 그러니까 그게 고려대 공과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저는 거기에 저자가 아닙니다. 네. 저자는 아니지만 첨단 유산이라고 이 공학과 역사학을 접목시켜서 두 개를 같이 풀어놓은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저도 주말에 뭐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읽었는데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책도 좋고요. 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도체를 공부하게 되면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많은 과학이 집대성이 됐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네. 그때 역사를 쉽게 구별한 책이 E는 MC 제곱이라는 책이 있어요. E는 MC 제곱 우리 많이 다 들어봤습니다. 알잖아요. 책 제목이 E는 MC 제곱이에요. 네. 보다니스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인데 저도 그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1900년대 초반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서 그 과학기술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의 원자폭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게 쫙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과학에 조금 더 흥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실시간 질문까지 한번 맞춰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형 과학 강연을 진행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수업을 현재는 이제 온라인으로는 하고 있지만 여기는 환경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지금 밖에 비도 오는데 집에 안에서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연해주신 김수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토요과학 강연은 4월 10일 토요일 청소년을 위한 마음의 과학 정신건강의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같이 한번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 다음에 또 또 만나요.